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굴러온 돌. 굴러온 돌. 돌이 여러 개가 있는데 원래 있는 돌이 있고 굴러온 돌이 있어요. 그럼 뭐가 좀 다르죠? 자리를 잡기에 땅도 이렇게 못 깊게 못 들어간 거죠. 굴러 들어왔으니까. 그 뜻인가요? 보겠습니다. 기사. 화면 보시죠. 이런 기사들이 좀 있어요. 좀 기사를 좀 요약을 한 건데 이게. 여기 보면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지금 이 국민의힘 당대표 놓고 치열한 경적, 뭐 양강이라고 하잖아요. 지지율도 뭐 엎치락뒤치락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김기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향해 보고 당내 지지 없다. 당신 당내 지지 없잖아. 이거예요. 지지하는 의원 뭐 많지 않던데요. 뭐 이 얘기입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이 받아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 의원이 지지하고 있어요. 모르시는군요. 이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가만히 보면은요. 이 내용의 공방을 의미부여를 한 거예요. 김기현, 안철수, 굴러온 돌 신경전 아니냐 이게. 그럼 여기서 굴러온 돌은 아시겠죠? 누군지? 원래부터 국민의힘이 아니었던 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안철수 의원 얘기 같아요. 요 공방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이 공방을 추정할 수 있는 약간 더 날선 발언들이 좀 있거든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우리 당내 현역 의원들 중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 의원분들이 사실은 지지 의사도 표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역시 네거티브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내부 총질은 없다. 이준석 시즌2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성준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한다고 선언하는데 저 얘기했어요. 이준석 시즌2 절대 안 된다. 그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또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말이 또 이렇게. 자, 윤석 전 대변인. 안철수 의원은 굴러온 돌 맞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리고 일단, 지금 지지하는 국민의힘 내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그 지지하는 의원들이 김기현 의원이 좀 쪽으로 많이 갔다. 지지하는 쪽이 많다. 맞습니까? 그런 상황입니까?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모습이 어떤지. 당내 현역 의원들 중에서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쪽 양쪽을 볼 때 어느 쪽을 더 많이 지지하느냐? 당연히 김기현 의원 쪽이 많죠.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은 저희 당 당원이 된 지가 1년이 되지 않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겁니까? 이 표현에 이거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십니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요. 일단 당내 기반 측면에서 보면은 안철수 의원이 확실히 열세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지지의원 숫자가 적은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나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보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다른 쪽 저희 입장에서 대척점에 있는 정치 세력과 같이 그동안 10년 정도 정치 활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당이 쭉 지속해왔던 어떤 입장과 다른 정치 행보를 보인 적이 많았단 말이죠. 좀 오래된 얘기지만 12년도 대선 때는 뭐 4대강을 뭐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리 원전 수명 연장하는 걸 반대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다 기억하기 때문에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현재 그냥 우리 당 당원이다. 처음부터 정치를 우리 당에서 했었다. 이런 분을 보는 시각과는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다르고 과거에 다른 행보를 보였다. 근데 최근에 지지율 당대표 관련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은 비슷비슷하고 일부는 또 안철수 의원이 더 앞서는 거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럼? 그래서 당원의 선택과 지지층의 선택이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지층 중에서도 당의 어떤 정체성, 역사성, 정통성 이것에 훨씬 더 민감한 분들이 당원이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의 선택은 그냥 단순히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선택과는 양상이 많이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범위를 넓히면 그 안에는 당원도 있겠지만 당원이 아니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이 범위가 더 좁게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은 만평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달리기를 하는데요. 또 누워 계신 분도 있고 서 있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우선 기현이라고 써 있는 이 선수 옆에는 빨간 모자를 쓰신 분이 있는데 용산 모자를 쓰셨어요. 근데 굉장히 뭔가 귀에다 얘기하고 격려를 하는 것 같죠? 기현, 용산. 근데 여기 밑에 보겠어요? 철수라고 써신 분은 넘어져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근데 그 위에 올라타서 볼게요.
혼을 내시는 분은 중표라고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상한가요? 지금 국민 전당대회.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뭔가 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만평입니다, 지금. 근데 이 만평이 왜 나온가 하면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에 며칠 됐습니다. 이런 입장을 냅니다. 당이 미래 권력에게 넘어가는 순간 당내 분열 혼란 시작되고 그 정권은 사실상 힘을 잃는다. 당대표 경쟁 중에서 미래 권력이라고 꼽을 수 있는 분은 대선 출마 가능성이 많은 분이잖아요. 누가 봐도 안철수 의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지 못하면 대부분의 정책 수포로 돌아간다. 그럼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을 못할 거고 그러면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아까 그 만평 나왔습니다. 다시 보죠. 만평. 이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양금 의원님. 네. 혹시 대선 주자가 나오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다. 잘못됐어. 이렇게 유정하신 거예요. 홍준표 대구시장. 뭐 큰일 날 수 있다. 뭐 동의하십니까 혹시?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저는 전 결과는 동의합니다. 근데 뭐 큰일 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안철수 지금 후보나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님 두 분 다가 또 차기에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출마를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견제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그러면은 이번에 생각할 수 당대표 있죠. 경쟁 그 차원뿐만 아니라 그렇죠. 과거에 대선을 놓고 경쟁했다. 이것도 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도 관계가 있을 거고 이번에 사실 그 당대표는 다음 총선에 공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당대표가 됐을 때 본인과 친분 관계가 많은 사람들을 공천하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안철수 후보 자체가 본인의 다음번 대선을 향한 가도의 어떤 디딤돌을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마 홍준표 시장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홍준표 시장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권력은 미래를 향해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당에 있어서 권력을 쥘 뿐이나 아니면 다음 대권에서 유리하다는 지점을 차지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힘이 쏠리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싶은 여러 우리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그 개혁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 개혁 과제들을 이뤄 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한 부분을 예측하다가 보니까 홍준표 시장님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과거의 사례를 쭉 얘기하면서 그렇다. 이번에도 그래서 안 된다. 뭐 약간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안철수 의원을 약간 좀 겨냥해서 한 말 아니냐. 뭐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소속인 두 분 김승원 의원과 김현정 대변인께 제가 짧게 한 1분씩 드릴 테니까요. 어떤 질문 제가 드리냐면요. 뭐 경쟁 정당 상황이니까는 뭐 이렇게 평소에 그냥 지켜만 보셨을 텐데 일단 김승원 의원님. 안철수 의원 과거에 사실 민주당에 잠깐 있었다가 뭐 당도 만들고 뭐 그랬어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안철수 의원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평소에? 글쎄요. 안철수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대선 승리는 본인도 어떤 기여, 몫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단일화를 통해서 기여를 했다. 네, 할 텐데 지금 약간 토사구팽식으로 이 정권에서 배척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할까 그 점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전당대회는 이제 당이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좀 국민 속으로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흥행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국민에게 일정 정도 그 지지를 받는 분들을 약간 그 배척하고 누르는 분위기가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수단으로서 대통령실이 예컨대 뭐 윤심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특정 후보를 배척하거나 혹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혹은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이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했는데 요즘 보면은 식사 정치 내지는 굉장히 현역 의원들 좀 만났죠. 광포 행보를 하는 것이 이 전당대회라든가 당권을 대통령과 이렇게 일치시키려는 행동으로 보여져서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 공청 관련된 여론조사인가요? 그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 수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셨고 이게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또 똑같은 상황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는 좀 많이 됩니다. 양동근 의원께서 지금 뭐 손을 드셨어요. 뭐 반론하시기 제가 짧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예, 뭐 김건희 여사 뭐 식사 정치 예. 이러면서 당의 어떤 그 당권에 개입하는 듯한 혹시 뭐 영향을 주려는 거 아니냐 이 영향을 주는 거 말씀이에요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관계가 안 맞고요. 대부분의 이제까지 대통령께서 당선되시면 영부인들이 여성 의원님들을 초대하고 또 여성계분들을 만나시고 하시는 일은 늘 관례적으로 해왔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저공사가 늦어져서 그리고 해외 순방 관계 때문에 좀 늦어진 것뿐이지 이것과 관련되어진 일은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고 저는 사실 식사에 초대됐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전혀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언급된 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유정 대변인, 뭐 안철수 의원 평가 포함해서 의견 주시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구도와 명분 중에서 구도상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유리한 국면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사퇴한 이후에 그 여론들이 뭐 흡수를 많이 했다는 흡수를 많이 봤죠? 했던 이런 구도라든지 또는 수도권이라든지 MZ세대에 대한 소구력 이런 차원에서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구도면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좀 유리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결국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부와의 호흡을 잘 맞춰서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그런 길이 크게 당원들한테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명분은 김기현 의원한테 좀 있는 것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질문을 좀 하셨는데 사실 철새 정치인이잖아요. 민주당에 있다가 평인데요 지금. 아니 실제로 사실 아닙니까? 민주당에 소속 있다가 정당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 그게 철새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리더십.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무슨 당이랑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좀 깨는 그런 리더십을 그동안에 쭉 보여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이 과연 실제로 국민의당 당원들이 투표했을 때 어떻게 비춰질 것이냐에 봤을 때는 부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근데 다만 김기현 의원이 선거운동하는 방식도 제가 보니까 뭐 8,000명 모여서 체육관에서 출범식하고 그러는데 지역에서도 많이 동원됐다라는 언론도 제가 봤는데 그런 식의 방식 그리고 또 약간 좀 너무 보수화되는 그런 특히나 좀 속보이는 그런 그 갈라치기 하는 그런 그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 국민의 당이 아니고요 국민의 힘입니다. 그거 나오는 말에 워낙 과거의 당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국민의 힘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죠. 다음 주제는요. 오늘도 뭐 난방비 얘기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시죠. 결국 지원을 할까? 결국 뭔가 도움을 주냐? 이 뜻인 것 같은데요. 자, 기사부터 확인해 보죠. 12월에 3만 원 나오는 난방비 가스 요금인데 1월엔 9만 원이 됐고요. 폭탄이라고 그랬는데 2월에 무려 20만 원. 이거는 무슨 폭탄입니까 그러면? 두 달과 비교하면 3만 원이 20만 원이 된 거예요. 물론 추우니까 많이 뗐지만 오른 탓도 있는 거죠. 수도권 일부 요금고에서 2월 요금고에서가 이제 도착한 곳이 있답니다. 지금. 시민들이 약간 충격받았다는 얘기가 있고요. 항의 전화도 있고요. 연결에 10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진 겁니다라는 항의인 거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어제 뭔가 얘기 좀 했어요. 그건 다음 내용 보죠. 윤 대통령 중상층 서민 난방비 경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앞서 정부는요 한 1,800억 정도를 들여서 이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한다 이건 밝혔잖아요. 근데 어제 이거에 더해서 중산층 서민까지 지원하는 방안 이거 검토해봐라 지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양금 의원님 그런데요. 앞서서 정부가 사실은 1,800억 정도로 취약계층 위주로 했을 때 비슷한 시점에 사실은 야당에서 소득 하위 80%까지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좀 보편적에 가깝게 지원한다는 얘기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서민과 중상층까지 포함하게 되면 아무리 따져봐도 절반 이상 넘게 될 것 같거든요. 그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야당이 주장한 바하고 비슷해지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80%를 지원한다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중산층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차등화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취약계층에는 두텁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중산층에는 조금 얇게 지원하고 지원은 하지만 금액이 줄어든다. 그렇게 차등화를 하는 일괄적으로 것이,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다. 보편적으로 하는 복지가 아니라 취약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형식의 난방비 지원을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난방비가 많이 이제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한파로 고생하는 국민들께 정말 사실 에너지를 담당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제도 국회에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굉장히 죄송한 부분이 혹시 항의 좀 받으십니까? 항의 받죠. 저희도 사실은 난방비 나오는 거 겁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난방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작년에 난방비가 4차례 올랐어요. 4월, 5월, 7월, 10월에 난방비가 올랐는데 이것의 난방비를 얼마 정도 올리느냐 하는 거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때 올리겠다고 하는 건 사실 문재인 정부 12월에 결정된 사실입니다. 그것도 결정을 산업부가 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 수석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제 현안 협의체에서 해가지고 산업부에서 이것을 가스공사로 공문을 발송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말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비를 인상할 압박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음에도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저기 가스비를 올리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월에 올리지 않고 4월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방비에 해당하는 가스비는 홀수달에 올리는 것이 사실은 그 관례예요. 관례도 아니고 정해져 있는 룰입니다. 그런데 그 룰을 어기고 4월에 올렸어요. 3월에 올리지 않고. 그거는 선거를 의식한 행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계속해서 2021년에 가스비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8차례나 그 가스비를 올려달라는 가스공사에 이거를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21년도 초기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1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5월 정도쯤에 미수금이 얼마인지 제가 들여다봤더니 무려 5조 1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공사가 그 부분을 감당해낼 수 없는 여력까지 가스비를 동결하면서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거든요. 만약에 국민들께 솔직하게 지금 가스비를 올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올렸다면 가스공사가 사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스비를 조금 덜 올리면서 그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걸 못 만들게 한 것이 사실은 지난 정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현 대변인 2가지 제가 드리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각각 1분씩 드니까 한 2분 정도 압축해 주세요. 우선 문재인 정부 때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가스비 인상 관리한 거 아니냐 이 질문이 나왔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가스비 더 이상 올리면 안 됩니까? 이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탓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 탓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대안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팬데믹 때문에 그 가스 요금을 적게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시던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1, 4분기 도시가스 요금 윤석열 정부에서 동결했거든요. 난방비 폭탄이 나오니까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그건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작년에 4차례에 걸쳐서 38.5%를 올렸는데 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4, 5, 7, 10월 달에 올렸는데 7월, 10월은 윤석열 정부에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LNG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는 건 예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안 짤 때 에너지 관련 예산은 오히려 400억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했다가 실제로 그 4, 5, 7, 10월 달에는 난방을 많이 안 하는 시기라서 4인 기구당 5,400원밖에 안 오른다라고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12월 달에 한파가 오고 하니까 난방비 폭탄이 터지니까 38.5%의 인상 효과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가스요금 할인료를 올려서 한 1,800억 정도의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인데 그것은 그 전에 삭감한 예산보다 약간 더 붙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고 또 이것도
한시적으로 올해 겨울에만 하겠다는 거고 차후 대책은 없다라고 또 이렇게 국정기획수석이 발표해서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이제 저렇게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건 뭐 알겠습니다. 뭐가 지원을 더 하겠다고 좀 다 가고 있거든요. 여야 모두. 자,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앞으로 더 올리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도시가스 공사가 공사인데 그 공사의 적자 때문에 민생을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7.2조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지출하자라는 거고 그것도 차등 지급입니다. 아까 우리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자는 거는 별도고요. 가스 요금을 더 올려야 됩니까? 올리면 안 됩니까 지금? 가스 요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오히려 도시가스 이제 가스 요금 LNG 가격이 지금 세계적으로 좀 낮아지는 추세예요. 낮아지는 추세에서 도시가스 공사가 1월달에 배당까지 하고 있다, 배당까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추이들 관련해서 그 우리 국민들한테 서민들한테 가장 그 영향이 적은 시기를 맞춰갖고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사실 민감한 문제로 보여요. 이거 정치권 사실 여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안.